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10분 역사로 살펴볼 주제는 교과서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있는 조선 전기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연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문화는 어떻게 발달을 했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입니다. 조선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흥 무인 세력들과 손을 잡고 건국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건국의 중심이 된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유학, 성리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념이 되는 중심 사상은 바로 성리학, 즉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건국 이후에 유교적인 윤리를 나라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많은 노력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종 때 최종적으로 편찬해낸 국조 오례이라는 책을 통해서 국가와 왕실의 행사를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는 조금 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또한 이보다 약간 앞선 세종 시기인 1434년에는 삼강행실도라는 유교적인 예의 덕목인 삼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을 잘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편찬해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삼강행실도를 펴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당시 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글쓴이가 왕에게 책을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효자, 충신, 남편에게 의리를 지킨 연려로서 우뚝이 솟아서 기술할 만한, 적을 만한 자를 각각 110인을 찾아내서 앞에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글로써 기록을 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이 책을 널리 사람들 사이에, 민간에 펴서 어진이든 또는 글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든, 이런 사람은 그림으로 보면 되니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어린이, 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이 삼강행실도를 보고서 익히 들으면서, 아, 삼강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멋있게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서 보다 보면 마땅히 자기들이 지켜야 될 삼강을 다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을 널리 퍼뜨려서 이 유교적인 윤리를 가르치면 다들 잘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의 편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와 문물의 정비를 위한 다양한 편찬 사업이 조선 전기에 실시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그리고 성리학적인 역사관, 그 시각에 따라서 고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인 동국통감, 그리고 조선 왕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편찬한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음악서인 악학괴범 등 다양한 편찬 사업이 이때 국가의 주도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유교 윤리와 예법을 상류층인 양반들만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이 유교 윤리를 확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책인 소학의 보급입니다. 소학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내 몸을 기르셨도다, 그러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유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동용 유학 교과서로 이 소학을 국가 전체에 널리 보급해서 유교 윤리와 예법을 널리 확산시키려 했던 것이 바로 조선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주자가래라는 책도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을 하였는데, 이 책은 성리학의 시조인 주희가 지은 가정에서 유교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유교 예법서가 바로 이 주자가례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는 유교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 옷은 뭐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되고 어떤 예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유교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주자가례를 보급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 책을 보고 유교 윤리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웠던 향약이라는 것도 유교 윤리의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림들에 의해서 향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유교적인 예의와 범절, 예절들이 지방 향촌의 규칙으로 확산되고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상하, 위아래의 구분이 더욱더 엄격해졌고, 이러한 유교 윤리의 확산과 실행을 주도하는 양반들이 향촌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확고하게 군림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교 윤리가 확산되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확고하게 형성되게 됩니다. 조선은 법적으로는 양천제라는 신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천, 즉 양인과 천인이 있는 신분제라는 뜻입니다.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조세, 국역을 바칠 의무를 가졌던 것이 바로 자유민인 양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천인은 천한 사람들, 비자유민으로서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하고 차별을 받는 대신에 조세와 국역 등의 의무는 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양천제 신분제를 운영했던 것이 조선이지만, 점차 양인 중에서 관직에 나아가는 상류층인 양반과 일반적인 사람들인 상민들 간의 구분이 엄격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로 점차 운영되면서 굳어졌던 것이 조선 신분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신분제인 반상제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양반입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 두 관리들을 묶어서 모두 양반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문반과 무반, 관직자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문반과 무반, 관직자들만을 양반이라고 하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양반의 가족과 친족들도 모두 양반이라고 하면서 세습적인, 혈연적인 핏줄로 이어지는 특권 계급이 된 것이 바로 양반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중요한 특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조세, 공납, 군역 등 국가에 바쳐야 하는 국역을 면제받는 것이 이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양반 바로 아래에는 중간에 끼인 중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인까지를 조선 신분제에서 반상제에서 지배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의 말을 통역해주는 역관, 의술을 가진 의관 등 전문적인 기술관들이거나 또는 지방에서 수령들을 보조하는 향리들이 이러한 중인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중인 아래에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상민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으며, 이외에 상공업자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납, 국역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최하층인 천민들은 다양한 부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산처럼 유산으로 상속되거나 매매되었으며, 이들은 국역을 질 의무는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기보단 물건에 가까운 이들이 바로 이 노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선 전기 유교 윤리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크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글자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이러한 훈민정음 또한 조선의 유교적인 국가 운영 이념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유교적인 민본의식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말을 나타내는 글자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쓰거나 또는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의 음과 뜻을 표현하는 설총이 만들었던 이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자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고 쓸 수 있는 일부 양반층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에 의해 1446년 우리말을 나타내는 글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됩니다. 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운 건데,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즉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어로 서로사 맞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맞지 않다.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바 있어도, 즉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의 하노라.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즉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 말이 글을 몰라서 자기 뜻을 표현하지 못한다. 한자를 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를 세종이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용비어천가라는 서사시를 편찬해내는데, 이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선 왕조의 조상들을 신성화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훈민정음으로 만들면서 한자를 잘 모르는 백성들도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세종이 되었고, 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 것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에서 세종이 직접 이야기하였듯 우리말은 분명히 중국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우리말을 온전하게 표기할 수가 없었는데 훈민정음으로 우리말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한글을 사용하는 국문학 및 우리 민족의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에서는 천문학도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한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제작되었고, 세종 시기에는 실외용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가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양,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을 사용한 한국사 최초의 달력, 역법인 칠정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조선 전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리학도 이때 큰 발전을 보였는데, 조선 전기 지리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종 때 조선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진가는 작게 봐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현대 지도와 비교를 하면 아쉽기는 합니다만,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에는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1400년대 15세기에 이미 조선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이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가진 의미가 되겠으며, 이 지도의 정밀함에 대해서는 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이 긴 강, 나일강도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서 조선 전기의 지리학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천문학과 지리학 등 조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여러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농업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세종시기 지어진 농업서적인 농사직설은 각 지역의 노련한 농부들의 경험을 모아 만든 농업서적으로서 당시에는 우리와 풍토가 달랐던 중국 농업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한 조선 농업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사를 위해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츠구기가 이때 발명되고 활용되었습니다. 이 츠구기는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재는 우량계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도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및 그 약재를 활용한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과 의학 이론 및 실제 처방을 정리한 의방 유치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